안녕하세요. 연금 상담 전문가 과정 교재 만들고 또 영광스럽게 EPS에서 강의도 하게 된 장덕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 보기 전에 이 두 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금제도 이론에서 실무 활용 부분, 그 다음에 적립기에 어떻게 돈을 마련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출 전략을 이제 어떻게 수립할 수 있는지 아주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 연금에 대한 이 전체적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몇 권의 책에 나온 게 없거든요. 다 여기저기에서 이제 한 두 권의 책에 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내용 자체가 깊게 들어가면 또 한없이 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리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 내용을 저희는 이제 구성할 때 그렇게 두 개라고 구성을 했어요. 첫째는 연금 상담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알아야 되는 주요한 내용들이 있고, 또 나중에 궁금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이제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교재 안에서 좀 가급적이면 찾아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두 개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좀 광범위하긴 한데, 오늘 리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연금 상담 전문가라면 알아야 될 기본 주요 내용 중심으로 전체 두 권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첫 50분 동안에 1권을 마무리하는 건데요. 1권의 양이 많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잘하면 마무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개인연금까지 한 다음에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일단 그래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험이야 테스트뱅크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협회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이룬 부분들이 너무 세세하게 시험에서 다루는 거는 그게 우리가 원래 의도하는 바는 아니다. 5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아마 이제 시험도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시작을 할게요. 24페이지가 아니라 1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연금의 정리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금이라고 할 때 이 펜션과 어뉴이티의 차이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이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 1절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냥 읽으시면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연금제도 운용 구조다, 그런 각각의 꼭지가 이제 부담금 납입 방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꼭지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연금제도 운용 구조에서는 이제 이 운용 구조상에서 공적연금과 이 사적연금의 어떤 차이가 어떤 건지 그런 것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의 특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회보장제도다, 현금흐름이다, 기본적으로 소득보장이다, 그런 주요한 이제 키 테마별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금의 필요성도 사회적 필요성, 경제적 필요성, 개인적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각각의 꼭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페이지에 노후 3의 이해 부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노인의 사중고라든지 노후의 소비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주요 선진국의 연금 체계인데, 우리가 연금 체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층 연금 체제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3층 연금 체제가 뭔지에 대한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부분들인데, 그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표에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연금제도가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연금의 체계 자체가 이제 메버리전과 이제 비스마르크형으로 이제 분기대에서 계속 융합하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표 1-1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는 우리나라 연금 체계니까 이건 전체를 다 다루니까 그냥 스킵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29페이지에서는 이제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제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향후 10년 안에 우리 국민연금의 큰 폭의 제도적인 변화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이 결국은 제가 책에 써놓은 몇 가지 국가들의 연금제도의 그 틀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연금제도를 좀 소개를 간단히 했는데, 이 각국의 연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별로 이 연금제도의 주요한 특징이 뭔지를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의 연금제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베버리지형, 이 베버리지 리포트에 출발을 했으니까 베버리지형 연금제도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2층에 기업연금이 옛날에는 자율가입했는데 네스트라는 이제 그 기업연금 의무화된 자동가입 제도가 이제 도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2층 연금도 좀 더 의무제도 쪽으로 좀 방향을 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30페이지에서 뭐 최근에 도입된 이 CDC라고 해서 집단형 확정 기여형 제도라는 거. 이거는 결국은 DB형과 DC형의 특성을 결합을 한 건데, 그러니까 DB형의 적립금을 통합 운용하는 것과 DC형의 실적 배당에 의해서 이제 분배하는 것, 그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집단형 확정 기여형인데, 이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하고 비슷한 것들이죠. 그럼 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층연금, 뭐 이제 기초연금이 이제 보충보장소득제도와 이제 OASDI라는 이제 소득비례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뭐 특징적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기업연금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401K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 401K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제도고, 기본적으로 먼저 가입자가 이제 부담금을 납입을 하는 구조도,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가입자는 자동 가입을 기업이 시키더라도 탈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와 마찬가지로 연금 일정 나이가 되면 최소 인출 규모를 규정을 해서 최소한 그 이상을 이제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층연금과 일층연금, 뭐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층연금, 국민연금이 거기서는 이제 이름상으로는 이제 영층연금인데, 이 일본의 기본적으로 이 기초연금의 특징은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금으로서 우리나라 기초연금처럼 이제 재원을 조달하지만, 이제 일본의 국민연금은 정액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거. 그리고 2015년에 우리나라 같은 직역연금인 이제 공제조합연금을 우리나라 국민연금 격인 후생연금으로 통합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의 벤치마크로서 일본 사례가 얘기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연금제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최저보장연금, 기초연금 비슷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비례 노령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거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제 NDC라고 그래서 명목형 DC형이다 라는 제도를 하고 있어서, 이 명목형 DC형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자별로 다 이제 납입금액에 대해서 계속 일정 수익률을 불이를 해서 은퇴 시점에서 모인 적립금을 그 연령대에 동일한 이제 기대연명으로 나눠서 실질금액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을 이제 인출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 연령대,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70세라면 70세가 아닌 다른 연령대의 이제 평균 기대연명이 증가하더라도 내가 받는 기대연 이제 노령연금이 이제 변하지가 않는, 그래서 상당히 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좀 주목을 끌고 있고요. 뭐 호주의 연금제도는 뭐 아시겠지만 다 의무적인 퇴직연금제도인 이제 슈퍼애뉴에이션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게 머서에서도 굉장히 잘된, 사회보장이 잘된 국가라서 이제 꼽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슈퍼애뉴에이션은 기금형이고, 그리고 기금형이 한꺼번에 모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연합병뿐만 아니라 뭐 패밀리 오피스형의 자기관리기금도 있다.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소 인출 규정이 이제 규정돼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절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꼭지별로 꼭지에 대한 해당된 것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연금 설계에 대한 정의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뭐 연금 상담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꼭지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연금 상담 전문가의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뭐 지식 역량이니 뭐 상담 역량이니 윤리 역량이니 있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꼭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상담 역량에 뭐가 있는지를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협회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연금 상담 전문가를 기본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전문가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금 상담 전문가를 좀 육성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저희가 해서 이제 이 연금 상담 전문가 과정을 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제 중심으로 보시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뭐 아직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 상담 관련 전문가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공적연금 제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시간상으로. 52페이지에 이제 표 2-1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적연금 중에 가장 먼저 도입된 게 이제 공무원연금이었죠. 60년에 도입이 됐고, 국민연금은 이제 88년에 도입된, 그 정도, 고, 그 다음에 이제 54페이지에 공적연금 연기제도를 이제 보시면, 기본적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어떤 요건이, 그러니까 최소 가입기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뭐 기본적으로 10년이지만, 뭐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20년이 최소 가입기간이고 합산기 기준으로, 그 다음에 뭐 2016년 1월 1일 이전도 이제 20년, 그러니까 최소 연계 가입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의무 가입기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계에 합산할 때 포함되지만, 이렇게 의무 계속 가입기간이라든지 뭐 크레딧 관련 쪽은 국민연금 산정할 때 포함되지만 이 합계 기간에 산정할 때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연계 신청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54페이지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연계연금은 55페이지다시피 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소멸될 시기는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56페이지에서 이제 표 2-2에서 이렇게 연계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이 이제 중복받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얼마나 받는지 그 부분들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공적연금 우리가 뭐 조기노령연금, 뭐 조기퇴직연금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조기에 받을 수 없죠. 그래서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보통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데,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에 수급권자의 범위, 뭐 맨 첫 문단에 있는 거죠. 그것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이 기초연금 우리가 도입되기 전에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돼서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특례제도가 있다라는 거, 이 수급권자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59페이지 마지막에 있다시피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속해서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된다는 부분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에서는 이제 소득 인정액을 산정을 할 때 산시, 그 다음에 표 2-3에서 이제 각각의 소득 구분별로 어떻게 이제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소득인데 108만 원을 공제하고 그거의 70%만 하고 이제 개인별로 근로소득은 계산이 된다든지. 그렇지만 비과세 소득이나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외가 되는 그 근로소득에서 기초연금 소득 인정을 산정할 때, 그리고 사업소득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임대소득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재산소득에 있어서 연금소득은 연금으로 받으면 이게 재산소득으로 해서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게 일시금 자체가 이제 그 금융재산이다 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사적연금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적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반환일시금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받으면 이제 금융재산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이전 소득에 있어서 여기서는 과세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과세 연금소득을 다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무료 임대소득, 어떤 경우에 이제 사실상
임차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무료 임차 소득을 이제 산정을 해서 소득에 포함시키는지 그 조건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에서 이제 재산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연 4%로 해서 소득으로 환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을 일반 재산과 이제 금융 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은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본 재산액을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서 산정을 하고, 금융 재산은 2천만 원. 따라서 차감액 기준으로 본다면 동일한 재산이면 이제 부동산이 조금 더 소득 환산액이 작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나 해용권은 그냥 가액으로 이제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거. 그리고 일반 재산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제 제외되는 거, 10년 이상 경과된 차라든지 뭐 생업용 자동차, 뭐 그런 차들은 이제 일반 재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닌 리스나 렌탈을 한 자동차도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가액에 대해서는 일반 재산에 제외가 된다는 거. 그리고 64페이지에서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을 공제할 때 기본적으로 재산의 공제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라, 그렇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이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제 금액이 산정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타 증여재산 같은 경우에 자녀한테 뭐 증여하더라도 사실상 이 증여 효과가 기초연금을 산정을 위한 소득 인정에 산정할 때 다시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부채도 차감을 하는데, 부채는 이제 대출금하고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채만 이제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한 채만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거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제 소득 인정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결국 이제 기초연금을 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가구지만 단독가구로 봐야 되는 67페이지의 표에 있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기초연금이 산정되는지, 처음에 개인별로 소득을 산정을 해서 국민연금,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감액 부분을 고려를 해서 기초연금에, 기준연금에서 감액할 거냐 안 할까를 개인별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면 부부 감액, 그 다음에 뭐 소득 역전 방지 감액, 한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금액이 산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69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 2-3이 이 기초연금액 산정하는 거, 국민연금 감액 여부를 판단해서 산정하는 거가 이제 2-3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쭉 한번 보시면 부부 감액 전, 그러니까 부부 감액이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전에 개인별로 기준연금액에서 기준연금액을 다 기초연금액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이제 감액돼 산정하는지를 이제 하는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이해하시면 뭐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인 감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 역전 방지, 그리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70% 이내, 소득의 70% 이내에 포함이 되게 되면 최소 연금액을 수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인 기준으로는 이제 기준연금액의 10%를 아무리 이제 뭐죠? 소득 인정액하고 기초연금액이 그 선정 기준액에 굉장히 초과하더라도 일단 선정만 되면 개인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이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기초연금 쪽을 마쳤고, 이제 국민연금 부분이 이제 양이 많긴 한데, 주요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입자 중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그렇죠? 사업자, 그냥 1인 개인 사업자면 지역 가입자가 되지만, 그 1인 개인 사업자가 한 사람이나 고용을 하게 되면, 둘 다, 사업장 가입자가 돼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가입자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임의 가입자잖아요. 사실상, 우리 연금 상담을 과정을 하면서, 이 국민연금에 기본적으로 뭐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임의 가입자는 가입 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고 또 거기 얼마만큼 내가 연금보험료 내는 게 나한테 더 좋으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서 임의가입자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인데 임의가입자가 임의가입할 수 있는 이제 부류 그다음에 또 제외되는 사람들 그런 거 이제 78,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임의가입을 할 때 60세 전에만 가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10년을 가입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69년생 이후에는 이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을 하게 돼 있는데 65세 때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계속 가입한 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59세에 가입했는데 65세에 돼서 6년 됐다. 그 6년, 10년 안 됐으니까 반환이식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넣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넣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82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이 되는 소득을 우리가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소득 월액 중에서 상한과 하한이 정해진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내가 월 소득이 많더라도 소득 상한이 적용돼서 이제 기존 소득 월액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연금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거, 이제 건강보험료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셨겠지만 이 소득 월액이니 뭐 기준소득 월액이니 뭐 B값이라고 해서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니 그다음에 A값이라고 해서 뭐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이니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가지는 뜻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데 편할 것, 이제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있는 연금 이제 추후납부 이 부분은 이제 그렇죠. 군 복무기간도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추후납부 경우 이걸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추후납부를 할 때 이제 그 신청하는 시점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소득이 없게 되면 이제 나름 자기가 가입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게 되면 9% 전체를 자기가 전체를 부담하기 때문에 추후납부 시점 그리고 추후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노령연금 계산할 때 이제 뭐 연금 지급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든지 비례 상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추후납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다른 부분이지만 자기가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것도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우리가 연금보험료를 선납을 하게 되면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금 이제 뭐 예를 정년 은퇴하거나 좀 은퇴할 때 이렇게 선납보험료를 납입을 해서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는 것도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6페이지에서는 이제 기준소득 월액을 할 때 이제 소득 월액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지만 예, 비과세 소득은 근로소득은 포함 안 되지만, 뭐 부동산 임대소득은 포함된다든지,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88페이지에 소득 월액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게 아니라 소득 월액의 하한과 상한이 있는 기준소득 월액으로 이제 보험료가 이제 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도 가입자 과거에 소득을 할 때 이 기준소득 월액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소득 월액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1페이지에는 결국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데 기본적으로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이고 그 이전 출생자는 이제 4년 단위 출생자로 해서 그러니까 연령이 낮아지는 수급 개시 연령이 낮아지는 뭐 그런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69세 이후 65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연금을 산정하는 산식을 제가 이제 국민연금법에 있는 거를 그냥 계산을 했는데 91페이지에 표시를 했는데 그걸 쓰셔도 되고 꼭 10년, 20년을 구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92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기본연금액 연수령액, 비례상수, 뭐 변하니까 평균이겠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대문자 N이 가입 연수로 해서 이거는 이제 10년 이상만 되면 이 공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건 연수령액이고 월수령액으로 표시하면 그 밑에 부분에 산식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소득 대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2028년부터 40%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40%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총 가입연수 N이 40년.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 동안 납입해야 소득 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의 소득, B가 나의 전체 과거의 소득이겠죠. 이게가 이제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A보다 크느냐 작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 소득이 이제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작으면 나의 소득 대체율은 더 높아지는 약간 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이 산식으로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 B 값, 뭐 여러분들 아까 말했지만 A라는 거는 이제 그죠?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이제 소득을 이제 평균한 거다. 그리고 B 값은 이제 직접 연금을 받는 사람의 과거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에 이제 기준소득 월액을 평균한 거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 두 개 다 항상 과거에 내가 국민연금을 과거에 이제 기준소득 월액을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산정을 할 때는 내가 노령을 받는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다른 뭐 이 보험 뭐죠? 그 연금보험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제 국민연금이 이게 사실상 생활비 수준을 다 향상을 반영을 해서 내 연금을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연금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우리가 보통 B값, 나의 과거의 기준소득 월액의 평균이라고 해서 이제 평균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그냥 나의 과거의 기준소득 월액을 과거의 물가상승, 누적 물가상승률로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거라고 보통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재평가율은 물가상승 증가율이 아니라 이 A값의 누적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다. 즉 A값이라는 거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증가율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임금의 증가율을 기준으로 해서 B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그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에 여러 가지 크레딧 제도가 3개가 있는데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현역 군인도 월 100만 원 이제 월급 받으니까 의무 가입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크레딧 제도를 폐지하고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또 국방부의 부담, 국방부 또 4.5%를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좀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 크레딧 제도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산이라든지 소득 기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못 받는 거죠. 96페이지의 첫째 문단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실업 크레딧은 실업 구직급 받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산적 과표가 뭐 6억 원 초과한다든지 이 이자 배당 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소득이니까 이자 배당 소득이겠죠. 그게 굉장히 많으면, 그렇죠? 실업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제 96페이지에 표 2-10에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88년 이후에 노령연금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값이 계속 변화해 왔거든요. 소득 대체율이 이제 비례상수하고 대응되는 개념인데 처음에 70%부터 해서 계속 낮아져서 이제 2028년부터는 지금도 낮아지고 있죠.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이제 40%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 또 이제 개혁 때문에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98페이지에 이제 결국은 노령연금이라는 게 기본연금액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건데, 이제 부양가족연금액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기술을 하고 연수령액을 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지만 유족연금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자녀 같은 경우에 19세 미만, 그 다음에 또는 장애 2급 이상이면,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나이에 불문하고 됐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에 폐지되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소득 지원 부분도 이제 적용하는 걸로 해서 장애인 등급제가 적용이 안 되면서 아마 이제 지금 법이 개정됐는데 9월 달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 등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장애 등급이 심한 장애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변화하는데 아직은 이제 장애 등급이 적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장애 등급이 심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는 2급보다 좀 장애 등급이 좀 더 낮은 뭐 3급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부양가족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령연금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그렇죠? 소득활동을 종사해서 이 65세부터 5년 동안, 지금 제가 그 98페이지 중간에 65세부터 이제 66에 70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65세부터 69세가 돼야 되겠죠. 이제 65세라는 거는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가 되는 시점이 65세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니까 70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떤 소득활동에 종사해서 A값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이 되는. 근데 여기서 소득 월액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총 금액이 아니라, 그렇죠? 근로소득 금액 아니면 사업소득 금액, 이제 여러 공제를 뺀 소득 금액 기준으로 이제 된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연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기 노령연금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법조문을 그냥 가져와서 예를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결국은 노령연금을 이제 65세 이후에 소득활동이 발생해서 감액될 때 기준, 그러니까 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아니면 사업소득 금액 합친 금액이 A값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 지급이 정지가 되는 동일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급 정지됐을 때 만약 60세 미만이면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입 기간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또 노령연금 받는 것도 증가할 텐데, 어쨌든 그 조기 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뭐 기준 같은 것들. 그리고 100페이지에 있는 분할연금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이제 이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경우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지만 분할연금을 이제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이런 기본적인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족연금에 있어서 유족의 순위는 아까 마찬가지로 장애등급 지금은 2급 이상이지만 이제 9월 달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조금 더 폭가 좀 넓어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유족의 순위가 민법에 이렇게 상속 순위가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장애 등급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02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유족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표이다 14에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년 이상일 때, 그렇죠? 그 기본연금액, 여기서 기본연금액이라면 20년 가입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년 가입 기준 기본연금액은 비례상수에다가 A하고 B를 더한 값을 곱한 게 이제 20년 가입했을 때 기준연금액 연수령액인데 거기에 60%를 받는다. 즉 유족연금이 이 경우에 그 사망한 사람의 노령연금의 60%가 아니라 이 기준연금액의 60%라는 거, 그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이제 중간 문단에 유족연금은 자녀한테 이제 승계가 되겠죠. 물론 이 자녀도 유족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녀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장애연금이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그 장애 등급을 해서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 산정할 때 이제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장애인 그 등급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에서 규정하는 장애 판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의 법에서 판정되는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장애연금이 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은 초진일 기준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이지만,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장애 등급을 산정하느냐, 장애 정도가 고정될 때, 치료를 해서 더 이상 이제 호전되지 않는 고정된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산정한다는 거. 그리고 장애연금 자체도 이 기본연금액 20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뭐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지만, 그러니까 장애연금이나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지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뭐 3개월 정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가입자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소득이 없을 때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납부 예외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납부 예외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있어서 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에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104페이지에 뭐 그런 용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일시금은 뭐 10년 미만 됐을 경우에 이제 반환일시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일시금을 이제 받게 되면 3년 만기 정기금 이자율로 같이 이제 분리돼서 나중에 받기 때문에 그 반환일시금, 그러니까 의무가입자가 되더라도 나중에 한번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겠지만 이 10년을 채울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기초연금 산정할 때 이제 평가를 할 때 좀 활용이 되게 되는데 그때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사망일시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반환일시금이나 이제 유족연금 이제 받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사실상 그걸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연령 제한이 있고 장애 등급 제한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유족이나 이제 자녀 이렇게 없을 경우에 반환일시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상의 그 유족들 아니면 상속하는 그 순서에 따라서 배우자, 자녀, 부모. 그래서 사망일시금은 기본적으로 연령 제한이나 장애 등급이 없이 유족, 국민연금상 유족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서 이제 중복급여를 받을 때,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게 달라지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니까 우리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그 연계노령연금하고 동일한 이제 방법인데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나중에 사례할 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자라는 제도가 있고 추후납부 제도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의 경우에는 이런 의무가입제도라는 게 없죠. 재직기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특례기간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연금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연금을 늘리는 방법이 따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썼지만 이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연금제도가 서너 번에 걸쳐서 변경되면서 연금 수령 산식이 바뀌었지만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연금에 이제 우리가 연금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9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그림 2-8회에 있어서 연금으로 받는 것과 이 시급으로 받은 거가 있는데 이제 공무원연금이 모든 직역연금이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금이죠. 퇴직금에 해당되는 퇴직수당을 연금과 별도로 이제 받는다는 거. 그렇지만 100%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걸 받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퇴직수당을 연금과 별도로 받는다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용어가 복잡해서 일단 제가 나열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12페이지에 이제 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보다 이제 거의 2배잖아요. 18%고 이제 가입자가 납입하는 이제 기여금은 이제 9% 반절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야 그냥 보험료 납입 기간 자체가 이제 가입 기간이 되지만 이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퇴직급여, 퇴직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기간, 재직 기간이 있고 퇴직수당을 산정할 때 또 사용되는 이제 재직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뭐 퇴직연금 일시금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본 재직 기간에다가 특례 기간,
여기서 이제 몇 가지 113페이지에 요약한 특례 기간이 더해져서 이제 재직 기간을 이제 계산을 해서 퇴직연금을 산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민간의 퇴직금 같은 퇴직 수당은 기본 재직 기간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죠? 이 특례 기간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4페이지에서 이 기본 재직 기간 중에 이제 휴직 기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50%만 되지만 그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휴직은 100% 그렇죠? 재직 기간 인정이 돼서 퇴직 수당을 산정할 때 포함이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퇴직급여는 당연히 이건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휴직을 하더라도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나중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소급해서 과거에 기여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재직 기간에는 이 휴가 기간은 무조건 다 포함되는 거고요. 단지 퇴직 수당의 경우에는 50%, 100%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115페이지의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연금의 이제 연금 수급 연령이 퇴직 연도 기준으로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이제 공무원연금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이 69년 출생이 65세가 되는 때는 그게 2034년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실질상으로 거의 국민연금과 그 수급률이 수익비가 비슷한 형태로 이제 개편이 됐는데 그래서 연금 수령 나이도 거의 2033년, 34년부터는 이제 65세 이런 식으로 같이 통일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면 퇴직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느냐 이거를 이제 국민연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 공식을 이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적연금에서는 이제 국민연금 비례상수를 쓰지만 이제 공적연금 연금 지급률을 쓰죠. 물론 이제 제가 교재에 설명했다시피 비례상수와 연금 지급률이 1:1 대응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소득 대체율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계속 그 평균 기준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거는 이제 그 가입자의 평균 기준 소득 월액과 그다음 재직기간 연금 지급률을 곱한 거다. 단지 이제 이 기간별로 재직기간별로 연금 지급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을 좀 달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117페이지부터는 조금 세부적으로 했지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 세부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거를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뭐 연금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보시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정하는 방식은 시험과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역연금은 이제 공무원연금 포함해 직역연금은 연금 대신에 일시금을 전체 기간 내지는 일부 기간에서 일시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이제 분할연금. 약간 이게 국민연금의 분할연금하고 좀 같은 데도 있고 다른 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점이라 하게 되면 그 분할연금 그 마지막 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소멸되는데 원래 배우자였던 사람한테 분할되기 전에 연금을 다시 되돌려. 그러니까 원래 퇴직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분할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기가 다시 그걸 받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게 없죠. 유족연금도 없고 그냥 그 자체는 분할연금 소멸을 해버렸는데 이제 이런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원래 퇴직연금 수령자한테 수급권자한테 좀 돌려주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의 장애급여도 이제 공무원 재보상법에 의해서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아까 뭐 장애 등급과 관련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에 퇴직일시금 연금을 그렇죠? 받지 못하는 기간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이제 10년 미만이겠죠. 그러면 이제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퇴직수당과 좀 다르죠. 그렇지만 산식은 뭐 퇴직연금 일시금을 계산한 산식이나 좀 비슷한데 그렇죠? 그 기준소득 월액에다가
이제 재직연수, 퇴직연금 일시금은 이제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이지만 퇴직 일시금은 이제 퇴직 시점에서 그 해당되는 기준 소득 월액이 되겠죠. 그다음에 재직연수 곱하고 뭐 뒤에 지급 비율 곱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이제 별도로 받는 이 퇴직수당, 이것도 퇴직 시점의 기준 소득 월액의 재직연수지만 지급 비율이 퇴직 일시금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그 128페이지 나와 있듯이 최근 기준으로 한다면 2, 3년,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한다면 퇴직수당은 기본적으로 그 지급 비율이 39%, 2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로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급 비율이 100%라면 이 퇴직수당 산식은 우리 퇴직금, 민간기업의 퇴직금 산정 방식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지급 비율을 최대 20년 이상 하더라도 39%로 적용을 해서 상당히 퇴직수당은 퇴직급여는 퇴직금은 민간보다 좀 낮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공적연금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감액되는 부분들, 그렇죠? 퇴직연금이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되느냐, 그렇죠? 이제 감액되는 거가 아까 우리가 노령연금 감액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직역연금에 특히 이제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감액은 좀 국민연금과 기본적으로 소득금액 자체는 이제 동일한데 기준이 되는 게 평균 연금 월액이라는 거죠.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그리고 항상 이 감액될 때 100%가 감액되는 게 아니라 최대 50%만 감액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군인연금, 그렇죠? 뭐 사학연금이나 뭐 별정우체국 이거 공무원연금을 따라가니까 공무원연금,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의 감액 기준. 뭐 이렇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최소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적용돼서 각각의 연금 제도별로 이 퇴직연금이 감액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형벌이라든지 징계에 의하면 퇴직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이런 게 없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 직역연금은 이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감액이 되는 기준이 된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그 퇴직연금이 지급정지되는 사유, 그렇죠? 표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요건에 공무원 기준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의 1.6배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는 거. 1.6배 초과하게 되면 지급정지되지만 그 기준이 이제 160%라는 거. 그리고 131페이지에 여러 가지 퇴직급여가 중복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받는 연금이 결정되는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많거든요. 장애연금, 뭐 비공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 퇴직연금에 대한 그게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족연금 포함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그런 중심으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132페이지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이제 국민연금은 40%이고 공무원연금은 68%니까 그리고 연금 지급률이 국민연금은 1%고 공무원연금은 1.7%니까 공무원연금이 더 아직도 수익비가 높지 않느냐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이제 보험료를 2배 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입기간 상한도 36년으로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20년 기준으로 가입 기준을 하게 되면 비슷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인연금도 135페이지 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공무원연금과 이제 비슷한데, 이제 분할연금, 이제 여기 군인연금 상위연금도 분할 대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할연금 마지막 문장에 퇴직연금 수권자가 이제 수급권이 소멸되면 다시 퇴직연금이 원래 수급자한테 반환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퇴직 일시금이나 뭐 퇴직 수당 산정하는 기본 방식은 좀 비슷하거든요. 퇴직 일시금은 복무기간 5년 미만인지 별도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1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6페이지부터 이제 147페이지까지 퇴직연금이 감액되는 퇴직급여가 감액되는 기준, 뭐 첫문단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급정지되는 기준, 그 다음 중복 조정되는 거, 그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학연금이나 뭐 별정우체국연금은 사학연금 거의 공무원연금을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분 쉬고 공적연금과 161페이지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